한국은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옥스퍼드 교수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었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옥스퍼드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 저는 윌리엄 헨리 교수님의 글로벌 발전 모델론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는 세계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지 분석하는 과목이었어요. 교수님은 영국 출신으로 세계은행에서 20년간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학기 마지막 강의였어요.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각국의 발전 모델을 하나씩 짚어주고 계셨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교수님의 설명에 따라 각 나라가 빨간색으로 하나씩 표시되고 있었어요. 먼저 미국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의 창업 문화와 벤처 캐피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됐는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어떻게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독일이었습니다. 마이스터 제도와 정교한 제조업 시스템, 그리고 산학협력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독일이 어떻게 품질 높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차례가 되었을 때는 도요타의 린 생산 시스템과 카이젠 문화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속적 개선과 완벽주의 추구가 어떻게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됐는지, 장인 정신이 어떻게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는지 흥미롭게 들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정부 주도 개발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지 역할, 그리고 최근의 기술 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주셨어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전략적 위치 활용과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으로, 스위스는 정밀 기술과 금융업의 결합으로 설명됐습니다. 모든 사례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이 표시된 거예요. 저는 한국계 영국 거주자로서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한국이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한국이 이 자리에 있느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질문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모델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사례라는 말씀이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평소 활발하게 질문하던 클래스메이트들도 모두 조용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단순히 IT 강국이나 K-팝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이해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한국을 삼성, LG 같은 대기업과 높은 교육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주부터 한국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제목은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수강 신청을 했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교수님께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한국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음 주에 천천히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 세계 발전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국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한국의 어떤 면이 기존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것일까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드디어 한국에 대한 특별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20명 정도가 참석하는 강의와 달리 이번엔 35명이 모였어요.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헨리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큰 원을 그리시더니 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원들을 그리셨습니다. 기존 발전 이론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각각의 작은 원은 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 배운 발전 모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에는 엘리트 주도형이라고 쓰셨어요. 소수의 정치 지도자나 경제 엘리트들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모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사례죠. 두 번째 원에는 자원 기반형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델이에요. 노르웨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제조업 특화형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특정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서 성장하는 방식이죠. 교수님은 이런 모델들이 지난 60년간 세계 각국의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이 어떤 원에도 넣을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한국은 분명 카리스마적 지도자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천연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하나의 산업에만 특화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발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1960년대에는 농업과 경공업,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1980년대부터는 전자산업과 자동차,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와 인공지능까지 거의 20년마다 주력 산업이 완전히 바뀌어 온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찾기 위해 지난 10년간 한국을 연구해 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부주도 발전 모델로 설명하려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해요. 정부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한국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통 한 나라가 주력 산업을 바꾸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저항이 따르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순조롭게 전환을 해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3번 직접 방문하셨다고 해요. 서울에서 일주일, 부산에서 사흘, 대구에서 이틀을 보내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셨어요. 정부 관료, 기업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심지어 은퇴하신 분들까지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변화를 주도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따라가는 구조인데 한국은 평균적인 시민들의 역량 자체가 매우 높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정부와 기업이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개인들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개인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았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가계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직업 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았다고 해요. 이런 개인들의 능동적 대응이 모여서 국가 전체의 빠른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의 이런 특성을 분산형 리더십이라고 명명하셨어요. 리더십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높은 교육 수준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학습 태도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젊은 세대가 먼저 받아들이고 기성세대가 천천히 따라가는 패턴을 보여요. 하지만 한국은 중장년층까지도 상당히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50대 이상 디지털 기기 사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스마트폰 뱅킹 사용률만 해도 60대 이상에서 70%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치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교수님은 이를 단순한 기술 적응력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학습 체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수하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수하고 열등함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였죠. 각 나라마다 고유한 발전 방식이 있는데 한국의 방식이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함이 단점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모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것들이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세 번째 세미나에서 교수님께서는 특별한 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여러 나라의 기술 도입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신기술 보급률이었는데 한국의 곡선이 유독 가팔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그래프가 단순한 기술 수용 속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학습 패턴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면 미국은 출시 후 완전 보급까지 8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4년 만에 달성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연령대별 차이였습니다. 보통 신기술은 20대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산되는데 한국은 40대와 50대의 수용 속도가 다른 나라 20대와 비슷했어요. 교수님은 이를 세대 간 학습 격차의 최소화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날 세미나에는 특별 게스트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김영수 박사님이었는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사회혁신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김 박사님은 코로나19 상황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QR코드 기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전국 모든 상점과 식당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2주였다고 해요. 이런 속도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지침만 발표했을 뿐인데 상점 사장님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법을 익혔다는 겁니다. 심지어 70대 어르신들도 며칠 만에 QR코드를 능숙하게 사용하게 됐다고 해요. 김 박사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만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는 불편함에 대한 낮은 인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배운다는 겁니다. 둘째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었어요. 한국은 사회적 연결망이 매우 촘촘해서 한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주변 사람들도 금세 따라 배우게 된다고 해요. 이것이 학습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도 들려주셨어요. 배달앱이 처음 나왔을 때 젊은 세대가 사용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50대 이상에서도 보편화됐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2, 3년이 걸리는 일이죠. 교수님께서는 이런 빠른 학습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전환하는 속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속도, 심지어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빠르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도 보여주셨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한 평생학습 참여율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35세 이상 성인의 새로운 기술 학습 참여율이 다른 나라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이런 특성이 역사적 경험에서 나왔다고 분석하셨어요. 지난 60년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사회 전체에 뿌리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지속적 학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중장년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보통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줄어드는데 한국의 50대와 60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들려주신 또 다른 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사용률이었어요. 한국의 60대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독일의 40대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치를 보면 한국의 학습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빠른 학습 능력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이 빠르게 적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적 학습 역량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기술도 경험도 없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는 엔지니어들의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AI 기술 도입 속도와 활용 범위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김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한국의 이런 빠른 학습 문화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했거든요. 김 박사님께서는 물론 스트레스나 피로감 같은 부작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한국인으로서 느꼈던 일상적인 경험들이 사실은 매우 특별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앱이 나오면 금세 익히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 세미나는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헨리 교수님께서 옥스퍼드 경영대학원의 케이스 스터디룸을 예약하셨거든요. 벽면 가득 화이트보드가 설치된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특성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시작하자마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는 거였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다고 답했는데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평균 여행 계획 수립 시점이 출발 석 달 전이라고 해요. 이는 유럽인들보다 2배 이상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대비책까지 포함한 준비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개인적 성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였어요. 1994년 개통된 지하철 2호선을 가리키시며 당시 이 노선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됐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2호선은 개통 당시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인구 2천만 명을 대비해서 설계됐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서울 수도권 인구가 2,500만 명에 달하니 40년 전 계획이 현실과 거의 일치한 거죠. 이런 장기적 시각은 다른 도시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더 구체적인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이야기였어요. 1995년대 중반 인터넷이 아직 대중화되기 전부터 한국 정부와 통신회사들은 전국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어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과도한 투자라고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이 되는 토대가 됐죠. 인천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2년 착공 당시 많은 사람들이 김포공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설계자들은 21세기 항공교통량 증가와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의 필요성을 내다보고 당시로서는 과도할 정도로 큰 규모로 건설했습니다. 2001년 개항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으며 한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선제적 투자가 개인 차원에서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의 교육 투자 패턴을 분석해보니 미래에 필요할 것 같은 분야에 미리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영어 교육, 컴퓨터 교육, 최근에는 코딩 교육까지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준비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배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배달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24시간 배달, 30분 이내 배달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죠.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배달 문화가 단순한 편의 추구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어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사회적 준비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구축된 배달 인프라 덕분이었으니까요. 이날 세미나에는 또 다른 특별 게스트가 있었어요. 런던에서 한국학을 연구하시는 사라 윌슨 박사님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선제적 대응 문화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윌슨 박사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뒤처짐에 대한 독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심지어 지역사회까지 모든 레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이 나타나면 일단 시도해보고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수정하고 재도전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들어주셨습니다. 세종시나 송도 같은 계획 도시들이 처음 설계될 때부터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어요.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기도 전에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둔 거죠. 윌슨 박사님께서는 이런 선제적 준비가 한국 기업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시장이 형성되기 전부터 연구개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기술 등에서 모두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이 등장하면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치킨집, 카페, 온라인 쇼핑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실험 정신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이런 특성을 준비적 사고라고 명명하셨어요. 현재 상황에만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의미였어요.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다양한 옵션을 미리 확보해두는 전략적 접근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전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평상시부터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을 준비해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대응을 예로 들면 한국이 초기에 빠르게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도 평소 메르스 같은 경험을 통해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뒀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들이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때 한국은 이미 준비된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거죠. 세미나 마지막에 한 학생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였죠. 윌슨 박사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세미나를 통해 저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급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전략이었던 거예요. 이런 준비적 사고가 한국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번째 세미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청중이 모였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케임브리지에서 온 경제학과 교수님과 런던 정경대에서 온 사회학 박사님도 계셨습니다. 헨리 교수님께서는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시며 놀라운 통계를 공개하셨어요. 지난 60년간 한국이 겪은 산업 구조 변화의 횟수가 무려 4차례라는 거였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기록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전환은 1960년대 농업 중심에서 경공업 중심으로의 변화였어요. 당시 한국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나 저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두 번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같은 중공업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어요.
이때도 기존 경공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큰 마찰 없이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세 번째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으로의 변화였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같은 첨단 제품들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도 기존 중화학 공업 인력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새로운 분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2000년대 들어선 정보통신과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변화예요. 인터넷, 모바일, 게임, 콘텐츠 산업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의 다섯 번째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핵심 요인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었어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변화를 위험이나 위협으로 보는데 한국 사회는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뿌리 깊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도 보여주셨어요. 한국인의 83%가 변화는 발전의 기회라고 답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57%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특히 안정보다는 성장을 추구한다고 답한 비율도 76%로 매우 높았습니다. 둘째는 실패에 대한 관용적 태도였어요. 한국 사회는 실패를 치명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기회를 위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셨어요.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실제로 한국의 창업 실패율과 재창업률을 보면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창업에 실패한 사람 중 60%가 3년 이내에 재창업을 시도한다고 해요. 이는 미국의 40%, 독일의 28%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는 서울에서 온 이정민 벤처캐피털 대표님이 화상으로 참여하셨어요. 이 대표님께서는 한국 스타트업계의 변화 수용 속도에 대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대표님에 따르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빠르다고 해요.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 보통 6개월 이내에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공유경제 모델이 성공하면 한국에서는 금세 비슷한 서비스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한국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특징은 실험 정신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기업가들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시도해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해요. 이런 실험 정신은 소비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아요. 베타 테스트나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이런 변화 친화적 문화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분석해 주셨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지리적 위치상 다양한 외부 영향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변화가 곧 기회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각인됐다고 하셨어요.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믿음이 뿌리내린 거죠. 특히 중장년층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현재 50대와 60대가 젊었을 때 직접 경험한 급격한 사회 변화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정부 정책도 이런 변화 친화적 문화를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등장하면 빠르게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지원 정책을 만드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핀테크 산업의 경우 한국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정책을 만드는데 2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반면 독일은 5년, 일본은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빠른 정책 대응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크게 도왔다고 하셨어요. 세미나 끝부분에서 케임브리지에서 온 교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한국의 이런 변화 친화적 문화가 지속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거였죠. 헨리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미래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이에 적응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변화 친화적 문화는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인으로서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앱이 나오면 바로 설치해보고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면 주저없이 이용해보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었던 거예요. 6번째 세미나가 열린 곳은 옥스퍼드 도서관 세미나실이었습니다. 헨리 교수님께서는 이번 주제가 특별히 중요하다며 조용한 환경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참석자는 15명으로 제한됐는데 모두 지난 세미나들을 빠짐없이 참석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간단한 공식을 적으셨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5가 되는 나라라고 쓰시더니 이것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공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는 특별한 시너지가 있다는 의미였어요. 먼저 개인 역량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성인 역량조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한국이 읽기, 수리, 문제 해결 등 모든 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높은 역량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들이 집단을 이룰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을 때 정부의 강제 명령 없이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율이 90%를 넘었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집단적 공감대가 순식간에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개인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높고 동시에 그런 개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였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이런 특성을 지능적 집단행동이라고 명명하셨어요. 맹목적인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의식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사례도 들려주셨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에 나타난 변화였어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개인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주의를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정부나 기업의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에서 시작됐어요. 개인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이 과정이 불과 2, 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직행동학을 연구하시는 김성훈 교수님이 화상으로 참여하셨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집단 역학에 대해 10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 동기와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해요.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집단의 감정과 생각과 빠르게 동조되면서 강력한 집단 응집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개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 집단의 목표와 일치할 때 극대화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인들로 구성된 팀과 다국적 팀의 성과를 비교했을 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한국인 팀의 성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시간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독특하게 결합된 형태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지만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집단에 참여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나 동양의 전통적 집단주의와는 다른 제3의 모델이라고 하셨어요. 선택적 집단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개인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만 집단에 참여하고 그럴 때는 완전히 몰입한다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들어주셨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여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집단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에서도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상시에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나 위기 상황에서는 전 조직이 하나로 뭉쳐서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보이는 집중력과 협력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셨어요.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 조직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하는 모습은 서구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해요. 김 교수님께서는 이런 집단 역학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주셨어요.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역량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들이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자발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개별 근로자들이 높은 교육 수준과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기술을 익혔고 동시에 회사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맹목적인 희생은 아니었다고 강조하셨어요. 개인의 발전과 집단의 발전이 일치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해요. 세미나 후반부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순간에는 집단의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셨어요. 촛불 집회나 미투 운동 같은 사회 운동에서 보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력이 대표적인 예라고 해요. SNS를 통해 개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질서정연하게 집단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날 세미나를 통해 저는 한국인의 협력 방식이 얼마나 독특하고 효율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집단의 힘을 최대화하는 방식, 이것이야말로 한국만의 특별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번째 세미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헨리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지셨어요.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나라에서 일어난 중대한 실패와 그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동안 교수님께서는 칠판에 하나의 표를 그리고 계셨어요. 왼쪽에는 실패 발생, 가운데에는 대응 기간, 오른쪽에는 시스템 개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한국의 사례들을 하나씩 채워넣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대응 기간이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짧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가 실패에서 배우는 속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실패를 숨기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문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들어주셨어요. 당시 한국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지만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빨랐다고 해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이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겪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을 동시에 이뤘다는 점이었어요. 금융 시스템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기 상황에서 동시에 추진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IMF 위기 당시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독특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개인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소비를 자제하는 등 국가적 위기를 개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이날 특별 게스트로는 국제통화기금에서 근무하셨던 데이비드 린 박사님이 화상으로 참여하셨어요. 린 박사님께서는 당시 IMF 한국 지원팀의 일원으로 직접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셨습니다. 린 박사님에 따르면 IMF가 지원한 다른 나라들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학습 의지였다고 해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이 기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은행 시스템 개혁을 들어주셨습니다. 위기 이전 한국의 은행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대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이 컸어요.
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중시하는 현대적 은행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보통 금융 시스템 개혁은 10년 이상 걸리는 일인데 한국은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서 빠르게 현대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더 최근의 사례도 들어주셨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동시에 전국적인 안전 시스템 개편의 계기가 됐다고 해요. 참사 발생 후 1년 만에 해양경찰청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 선박 안전기준 강화, 여객선 운항 시스템 전면 개편 등 대규모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속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정부 차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이 강화됐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개인들도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됐다고 해요. 림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이런 특성을 위기학습 능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단순한 불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였어요. 이는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의 창업 실패 후 제도 전율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치명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성공을 위한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기업들의 사례도 들어주셨어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고 이후 보인 대응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하셨어요. 제품 전량 리콜, 원인 규명, 배터리 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을 빠르게 진행했고 이후 출시한 제품에서는 더욱 강화된 안전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해요. 이런 대응 방식은 서구 기업들과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고 하셨어요. 서구에서는 보통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림 박사님께서는 이런 문화의 배경을 분석해 주셨어요. 한국은 짧은 기간에 급격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 배우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보다는 실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에 더 익숙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별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현재 50대와 60대가 젊었을 때 직접 경험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이런 회복력, 문화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셨어요. IMF 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다양한 산업 전환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위기 대응 능력이 체화됐다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이런 특성이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셨어요. 앞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들이 더 자주 발생할 텐데, 그럴 때 빠르게 적응하고 개선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났다고 하셨어요. 초기에 메르스 대응에서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스템을 개선했고 진단키트 개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운영, 디지털 접촉자 추적 시스템 등 혁신적인 대응 방안들을 단기간에 도입했다는 거예요. 세미나 마지막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인가 하는 거였죠. 교수님께서는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사회라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한국인으로서 겪어온 다양한 위기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경험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8번째 세미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가장 아름다운 강의실인 셸던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헨리 교수님께서 특별히 신청하신 곳이었어요. 이날은 다른 대학 교수님들과 한국학 연구자들까지 모여서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7차례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한국의 특성들을 칠판에 하나씩 적어가셨어요.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독특함, 시간을 앞서가는 학습 속도, 미래를 향한 선제적 준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개인과 집단의 조화, 실패에서 배우는 회복력 모두 7개의 키워드가 칠판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 모든 특성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개념을 제시하셨어요. 바로 압축 문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축적해온 문명의 성과를 불과 60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발전시킨 유일한 사례라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인류 문명사를 간략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렵채집 시대에서 농업사회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각각의 단계는 보통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단계를 동시에 경험하면서도 각 단계의 장점들을 선별적으로 흡수했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한국의 농촌을 보면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최첨단 스마트팜 기술이 공존하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전통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경쟁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날의 특별 게스트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지프 나이 교수님이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대가이신 나이 교수님께서는 한국을 21세기 문명의 실험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인류가 앞으로 직면할 다양한 도전들에 대한 해답을 한국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나이 교수님에 따르면 미래 사회의 핵심 과제는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해요. 기존의 서구식 개인주의는 자유는 보장하지만 집단 행동에는 한계가 있고 동양식 집단주의는 효율성은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하셨어요. 평상시에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집단의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 이것이 미래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거였어요. 나이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을 지적하셨습니다. 한국은 시민 주도형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발전 이론에서는 정부나 엘리트 계층이 변화를 주도한다고 가정하는데 한국은 일반 시민들의 역량과 참여가 국가 발전을 이끄는 독특한 사례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혁신들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온라인 교육, 배달 서비스, 핀테크, 심지어 K-팝가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까지 모두 정부의 계획보다는 시민들의 창의성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헨리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이런 특성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앞으로의 세계는 기후변화, 팬데믹 기술, 혁신, 인구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며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지난 60년간 보여준 모습들은 단순한 경제 발전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문명 모델의 원형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겪을 변화들을 한국이 이미 먼저 경험하고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나이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압축 성장 경험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통적인 발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기존 이론과 달리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발전 방식은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은행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바로 모바일 뱅킹을 도입하고 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하는 것처럼 기존 단계를 건너뛰는 리프프로깅 전략의 가능성을 한국이 먼저 입증했다는 분석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모델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바로 시민 역량이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 빠른 학습 능력, 기술 수용력, 사회 참여 의식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국가 차원의 혁신 능력을 만들어냈다는 거였어요. 이는 기존의 정부주도 또는 시장주도 발전 모델과는 다른 시민주도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이 효율성을 추구하되 실제 혁신과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였어요. 세미나 말미에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 모델을 따라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죠.
나이 교수님께서는 신중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경험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어렵지만 핵심 원리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시민 역량을 키우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 실패에서 배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요소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헨리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 주셨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거였어요.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친환경 에너지, 우주 개발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시민 중심의 혁신 모델이 다른 나라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빠른 인터넷, 편리한 배달 서비스, 효율적인 대중교통, 높은 시민 의식 이 사실은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결과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옥스퍼드 기숙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먼저 보여주는 시간을 앞서가는 문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한국의 일원으로서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